은의 가격이 하루 만에 30%나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경원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 변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전쟁이었죠. 주인공은 3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마지막으로 연준의 새 의장 케빈 워시.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박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새벽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 선물 시장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하루 거래량의 평소의 30배였어요. 보통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대략 8에서 12만 계약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날은 235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계약이 5천 온스니까 총 117억 5천만 온스의 은이 거래된 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1년 은 생산량의 약 14배입니다.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캐내는 은의 14배가 하루 만에 거래됐다고요. 당연히 실물 은이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은, 즉 페이퍼 실버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결과는요, 아침에 120달러였던 은값이 오후에 78달러가 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5%의 폭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2024년 말부터 조짐을 보이던 은값은 2025년 들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와 그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었어요. 2025년 2월 중국 정부가 전격 발표했죠. 앞으로 텅스턴, 텔루륨, 인디움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금속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요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이 이런 희소 금속들을 쥐어짜기 시작하자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음은 은 차례가 아닐까? 실제로 중국은 세계 은 정년의 약 40%를 담당하는 나라예요. 수출 공급의 핵심 줄기를 중국이 쥐고 있으니 규제 소식 하나에 전 세계 은 시장이 뒤집어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자 정년국인데 왜 가격은 뉴욕 코맥스나 영국 LBMA에서 결정되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키우면서 은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수출을 막으면 국제시장의 은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중국이 갖고 있는 은의 가치도 오른다. 실제로 이 전략은 먹혔습니다. 2025년 내내 은값은 계속 올랐어요. 50달러, 70달러, 100달러. 2026년 1월 초에는 드디어 온스당 120달러를 찍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의 은투기 사태 이후 역사상 최고가였죠. 중국은 웃었습니다. 은 보유량만 따지면 중국은 약 7만 톤 이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120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3,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0조 원어치의 은을 쥐고 있던 셈이었죠. 게다가 중국 국有은행들은 이 은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은 1kg를 맡기면 대출을 얼마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은값이 오르니까 담보 가치도 오르고 대출도 더 많이 나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요, 담보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트럼프와 제이미 다이먼, 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누군가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수장이자 자타공인 은 시장의 황제입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은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른 모든 은행의 은을 합쳐도 JP모건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 돌 정도죠. 은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성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근데 2020년에 JP모건은 은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걸려서 9억 2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죠. 트럼프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을 상대로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명목은 정치적 이유로 내 계좌를 막아 피해를 줬다는 것이었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길들이기 아니면 거래. 월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깨달았거든요. 관세와 기술 제재만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은담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은시장의 절대 강자인 JP모건의 협조가 절실했습니다. 트럼프 혼자서는 못합니다. 은시장을 흔들려면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건 JP모건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죠. 원수지간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신임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를 임명하면서 과거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어 폭락을 유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중국에는 빅5라고 불리는 국영은행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이 5은행이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약 40%를 차지해요. 문제는 이 은행들이 은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은으로 담보를 잡았을까요? 중국에서 금은 너무 비싸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담보로 내밀기 어렵죠. 근데 은은 금보다 싸면서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은 가지고 오면 대출해줄게. 이런 상품들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은 담보 대출 규모가 약 1조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마진콜이 터집니다. 마진콜이 뭐냐고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 집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네가 돈 못 갚아도 집 팔면 1억 5천 원 받으니까 괜찮아 하고 대출해 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폭락이 와서 집값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야, 담보 가치가 부족해. 돈 더 내놔. 아니면 지금 당장 대출 갚아. 이게 마진콜이에요. 중국 국영은행들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값이 120달러일 때 담보로 잡았던 은이 하루 만에 78달러가 됐어요. 담보 가치가 35%나 증발한 거죠. 은행들이 일제히 마진콜을 때렸습니다. 추가 담보 내놔, 아니면 대출 갚아. 근데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뭘 하냐면 담보로 잡혀있던 은을 시장에 던집니다. 팔아서 돈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은을 팔면 은값이 더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마진콜이 터지고, 또 은을 팔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2026년 1월 30일 하루 동안 거래된 은 물량이 평소의 23배였어요. 모두가 팔려고 아우성이었죠.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JP모건이 미친듯이 은을 던지는데 중국에서도 던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려는 쪽이 없고 팔려는 쪽만 있으면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중국과 JP모건이 은을 던지기 시작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크게 터지나 보다. 나도 팔아야겠다. 공포가 전염되는 거예요. 이걸 숏 어택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물량으로 가격을 폭락시키는 전술이에요. 실물은은 중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결정권은 뉴욕에 있었던 거죠.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무리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뉴욕에서 결정되면 미국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상하이에서 자체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코맥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은 이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은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은을 더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중국의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은 장기 플레이어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봐도 길게 보면 이득이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은 단순히 귀금속이 아닙니다. 산업용 금속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 수요의 약 56%가 산업용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야에서 은이 엄청나게 쓰여요. 첫째, 태양광 패널. 태양광 셀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를 전도하는데 은만큼 좋은 금속이 없거든요. 2025년에 태양광 산업에서 소비된 은이 약 2억 8천만 온스예요. 전체 산업용 수요의 35% 정도 되죠. 둘째, 반도체와 전자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다 은이 들어가요. 작은 양이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니까 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생산국이에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은이 싸졌네? 지금 사두자가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나중에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원가가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30일 폭락 이후 5일 동안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중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매입한 은이 약 1200톤으로 추정됩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거예요. 여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은 패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일리 있는 걱정이에요. 중국이 은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태양광과 전기차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우리도 태양광 하겠다 해도 원자재 확보에서 밀리면 경쟁이 안 돼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미국에서도 예상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 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